여러분, 유럽 상공에 이란 미사일 경보가 울리고 지중해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 공군기지가 레바논에서 날아온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미국-이란 전쟁이 이제 유럽의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프랑스는 자국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지중해로 급파했고 독일은 겨우 넘겼던 2022년 에너지 위기보다 더 심한 가스 대란을 걱정하면서 공장과 가정에 다시 긴축 모드에 들어가고 있죠. 유럽연합 회의장에서는 우리는 이번 공습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난민과 에너지, 안보 위기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 있는 이란은 최고 지도자가 피격으로 사망하고 수도 곳곳이 공격을 받았는데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나라는 이렇게까지 버티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어떻게 유럽까지 번졌는지, 그리고 이란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무릎을 꿇지 않으려는 역사적 심리적 이유를 실제 사건과 에피소드를 통해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전쟁이 어떻게 유럽으로 넘어왔는가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의 핵시설, 군사지휘부, 혁명수비대 기지를 향해 대규모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 작전으로 30년 넘게 이란을 이끌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 권력 핵심 인사들도 함께 제거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 사격이 아니라 이란 체제의 신장을 직접 겨냥한 공격이었죠. 이란의 대응은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IRGC는 미군 기지가 있는 걸프 지역과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연쇄 발사했고 동시에 세계 에너지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에 모든 선박 통과 금지 경고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하루 약 2천만 배럴,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20%가 한 번에 시장에서 사라지는 상황이 되었고 여기에 LNG 액화천연가스 물량까지 일부 막히면서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경제도 한꺼번에 충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란을 지원하는 레바논 헤즈볼라가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지중해 동부에 있는 키프로스까지 공격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키프로스에는 영국 공군의 아크로티리 기지가 있는데 이 기지는 예전부터 중동작전의 핵심 허브였죠. 레바논에서 발진한 드론들이 이 기지를 직접 노리면서 유럽연합, 의장국이기도 한 키프로스 정부는 긴급회의를 연기하고 사실상 전시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프랑스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프랑스 군사기지가 이란발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프랑스 본토에서는 우리가 이 전쟁에 더 깊이 끌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자국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지중해에 출동시키고 영국, 독일과 함께 필요하다면 이란의 미사일 드론 능력을 무력화하는 방어 공격도 고려하겠다는 강경 성명을 발표했죠. 유럽 하늘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이란이 터키를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건 이 전쟁의 불씨가 중동 국경을 넘어 나토 회원국 영토까지 실제로 닿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 전쟁은 빠르게 확전되고 있으며 유럽에게도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했어요. 이 와중에 유럽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에너지입니다.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가스값이 폭등해 독일과 유럽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번엔 중동발 에너지 충격이 겹친 겁니다. 카타르산 LNG가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 공급이 줄어들고 TTF 네덜란드 가스 기준 가격과 전쟁 전 1메가와트 시당 25에서 30유로 수준에서 순식간에 50유로를 훌쩍 넘겨버렸습니다. 독일 언론은 우크라이나 때 겨우 버틴 에너지 위기보다 더 위험한 2차 위기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에도 유럽 지도자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는 이번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브뤼셀에서는 최대한의 자제, 민간인 보호, 국제법 준수를 반복하며 어떻게든 이 전쟁의 불길이 유럽 본토까지 번지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키프로스와 터키, 프랑스, 독일 에너지 시장까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은 원치 않아도 전쟁의 한 보판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왜 이란은 이렇게까지 항복을 거부하느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란은 도저히 버티기 힘든 상황 같아 보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피격으로 사망했고 주요 군사핵 시설이 연달아 타격을 받았고 경제 제재와 에너지 봉쇄까지 겹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나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은 데는 과거에서 이어져 온 깊은 상처와 체제, 구조 자체가 끝까지 버티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상처부터 보겠습니다. 1953년 이란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사데그 총리가 영국과 미국이 주도한 쿠데타로 쫓겨났습니다. 모사데그는 영국 회사가 장악하고 있던 이란 석유를 국유화하려 했고 이 때문에 영국과 미국은 정보기관을 통해 이란 내 군부왕실 성직자 세력을 움직여 정권을 뒤엎었죠. 이 사건은 이란 사람들에게 외세는 언제든지 우리 정부를 무너뜨린다는 강한 불신을 남겼고 이후 반미 반영 감정과 외세에 굴복하지 말자는 정서의 뿌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8년간의 이란-이라크 전쟁이 있습니다.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이어진 이 전쟁에서 수십만 명의 이란인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란 지도부는 이 전쟁
전쟁을 성스러운 방어라고 부르며 순교와 희생을 미화했습니다. 당시 젊은이들이 바시즈라는 민병 조직의 자원에서 지뢰밭을 맨몸으로 뛰어들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이란 내 선전 영상과 교과서에 반복해서 나오는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런 경험은 우리는 피를 흘려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집단 기억으로 남았고, 현재 전쟁에서도 항복 대신 저항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구조가 겹칩니다. 이란은 겉으로는 대통령의회가 있는 공화국처럼 보이지만 실제 최고 권력은 최고 지도자 사무실, 베이트 레브리과 혁명 수비대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 네트워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 사무실은 헌법과 정부 위에 존재하는 평행 국가처럼 작동하면서 정보 선전 사법 군사를 동시에 쥐고 있고, 그 바깥을 혁명 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가 둘러싸고 있는 형태라고 분석합니다. 혁명 수비대는 원래 외부 침략에 대비해 만든 군대가 아니라 체제를 지키기 위해 만든 군대입니다. 군 장성들을 교육하는 성직자들은 이슬람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천 명이 죽어도 정당화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 전쟁에서 물러나는 것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신이 맡긴 임무를 저버리는 죄처럼 느껴지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되면 손해가 커져도 쉽게 타협하기 어렵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체제가 대중의 동의보다는 강력한 통제, 장치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 전문가들은 이란 정권이 오래 버티는 이유를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정교한 탄압선전 군사구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수도 테헤란과 지방 곳곳에 뻗어있는 바시즈 민병대, 파업과 시위를 감시하는 정보조직, 인터넷을 통제하는 선전기구 등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과 제재, 시위가 동시에 와도 체제가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런 역사적 기억과 체제 구조가 합쳐지면 이란 지도부의 머릿속에는 이런 공식이 생깁니다. 외세와 싸우다 무너지면 다시 1953년처럼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선다. 설령 나라가 초토화되어도 끝까지 버티는 게 신과 혁명에 대한 의무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서도 완전한 항복이나 핵미사일 전면 포기 같은 요구는 체제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이 전쟁이 유럽과 세계에 어떤 긴 장기전을 의미하는가입니다. 지금 유럽연합과 유럽 각국 정부의 공식 메시지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브뤼셀과 파리는 우리는 공습에 참여하지 않았고 최대한의 자제를 요구한다며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럽연합 정상들은 민간인 보호, 국제법 준수, 외교적 해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미국과 이란 모두에게 탈출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노선을 보면 유럽은 이미 전쟁의 여러 측면에 깊숙이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은 걸프와 지중해에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 자국과 동맹의 기지를 방어하고 있고, 영국은 인도양 비에고 가르시아 기지를 미국이 방어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란의 인권 탄압과 러시아 전쟁 지원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면서 경제금융 제재망을 더 촘촘하게 조이고 있죠. 에너지와 해운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기적으로 봉쇄하거나 유조선 LNG선을 산발적으로 공격만 해도 유럽은 비싼 미국 아프리카산 에너지를 사와야 하고, 그것도 충분치 않으면 일부 공장은 멈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한 분석기관은 호르무즈 봉쇄는 단지 유가 문제가 아니라 비료 플라스틱 의약품까지 영향을 주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라고 경고합니다. 이란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은 양보할 동기보다는 더 세게 버틸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공습으로 지도자가 죽은 직후 이란 내부에선 종교적 정당성 대신 생존을 위한 민족주의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우리가 물러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쪼갤 것이라는 공포가 강해질수록 이란은 오히려 더 많은 미사일 드론을 쏘고 호르무즈와 주변 해역을 더 자주 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유럽과 미국, 걸프 국가들이 지금 조용히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전쟁을 계속 밀어붙이면 당장은 이란의 군사력과 핵 프로그램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유럽과 세계 경제, 동맹 구조도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빨리 멈추거나 타협하면 이란 체제가 우리가 버텼더니 결국 서방이 물러났다는 승리 서사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유럽 정책 보고서는 이란이 쉽게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장기, 중기, 장기 세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교전이 진정될 경우에는 외교와 핵 문제 관리에 집중하고, 전쟁이 길어지면 에너지 해운 안보를 강화하고 방위비를 늘려야 하고, 호르무즈가 계속 불안정하면 유럽 경제 모델 자체를 바꿀 정도의 해상안보 전략을 새로 짜야 한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미국이란 전쟁이 유럽까지 번진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중동 분쟁이 아니라 에너지해운 안보 역사와 이념이 한꺼번에 얽힌 긴 장기전의 초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은 1953년 쿠데타의 상처, 8년 전쟁의 기억, 그리고 항복할 수 없게 설계된 체제 구조 때문에 쉽게 무릎 꿇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지 누구도 반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중동에서 날아간 미사일과 드론이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유럽과 한국 같은 수입국의 에너지 물가 안보와도 직결된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 복잡한 퍼즐 속에서 미국과 이란, 그리고 유럽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